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 2월 19일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공소 기각이 될 것인가, 유죄가 될 것인가, 무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유죄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보에서는 미리 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라며 3가지 가상 판결문을 기사화했습니다. 법조계의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가상 판결문은 이른바 3시간 계엄이 내란이 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지속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내란죄 성립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시간보다 목적과 행위의 실행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몇 시간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헌정 질서를 실제로 흔들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3시간이 짧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지만 길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참으로 법의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계엄이 단순한 통치 행위였는지 아니면 헌법 질서를 변경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실력 행사 여부입니다. 군경을 동원해 물리적 통제를 시도했고 기관 기능 제한과 같은 강제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선언만 있었고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면 내란 성립은 쉽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조직적 동원이 확인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을 넘어 실행 단계에 진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 발언이나 정치적 시도보다 현실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누가 움직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결국 3시간이라는 숫자보다 그 시간 동안 국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의 초점도 갈라집니다. 검찰은 사전 공모와 실행 인식을 강조하며 내란 공범 구조를 입증하려 하고 변호인 측은 보고체계의 혼선과 상황 오판을 부각하며 관리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던질 질문은 단순합니다. 헌정을 흔들려는 고의가 있었는가 아니면 실패한 통치였는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나 과잉 대응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결국 의도였는지 실수였는지 그 한 끗 차이가 운명을 가르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폭동에서의 위력입니다.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의 본질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위력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사실상 제약할 정도의 현실적인 힘이 있었는지,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가 조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위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면 3가지 경우의 수가 도출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첫 번째 가상 판결문은 전면 무죄 구조입니다. 주문은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을 통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압하려 했으므로 형법 제87조의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치적 판단의 오류나 과잉 대응의 정황은 있으나 헌법기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폭동의 위력 역시 다수인의 조직적 위력으로 기관 기능을 사실상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 군경 이동은 있었지만 국가기관의 기능이 중단되거나 의사결정이 강제로 제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체 행위를 일관되게 지배하고 통제하며 지휘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는 결론입니다. 법정에서의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가상 판결문은 내란 우두머리 유죄 구조입니다.
주문은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입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무기형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와 발언, 계엄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종합할 때 단순한 통치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의 정상적 작동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군 병력 이동과 기관 출입 통제 시도, 단계적 명령 체계의 작동 등으로 다수의 조직적 위력이 확인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계엄 조치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핵심 의사결정을 지배했으며 각 기관이 그의 지시를 기준으로 움직였다고 보아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한 책임이 중대하다는 점과 사회적 파급력, 헌법적 가치 침해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설수록 책임의 무게도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세 번째 가상 판결문은 내란은 인정하되 우두머리 혐의는 부정하는 구조입니다. 주문은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입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위력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전체 계획을 일관되게 지배하고 통제하며 직접 지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기는 부족하나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죄의 위험성은 중대하지만 계엄 조치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중간 지점에서의 판단, 타협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법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우의 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전면 무죄, 내란 우두머리 유죄로 무기징역, 내란 인정 및 우두머리 부정으로 징역 7년, 그리고 공소 기각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를 들어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재판은 사실과 법리의 싸움이지만 때로는 절차가 결론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무죄, 유죄, 부분 유죄, 공소 기각이라는 네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전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무죄 또는 공소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 최근 관련 인물에 대한 중형 선고 등을 근거로 내란죄 유죄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국 법정의 시간은 흘러가고 판결문 한 줄이 역사의 해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